그 노동편선 교육위원회 8월 강좌 이건수 동지를 모시고 끝나지 않는 전쟁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함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건수입니다. 원주에서 살고 있고요. 노동당 당원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인데, 두 개로 묶음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2권인데요. 예, 이거 2권이고, 이거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요. 원주 시, 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에, 일단 어떤 책인지 몰라서,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책이 선정됐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책은 좀 이렇게 특히 일본이 좀 읽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전쟁 한국 전쟁 그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이 책을 사야 되나 이랬는데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 책은 좀 사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부분은 넘기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음,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 데 도움은 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책은 그 제목에서 보듯이 북미대결 70년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의 대결 중심으로 그 역사를 정리한 거고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인 거는 아직까지도 정전 상태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음, 현대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정전 상태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고, 이 책의 저자는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은, 북한에서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화성 14호를 쏘던 날, 그날 평양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쪽에서도 공부하고 다양한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어, 목차를 좀 보면, 목차 좀 키워볼게요. 네, 지금 글자가 보이나요? 네, 예. 그, 한 네 부 정도로, 4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이제 미군정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술을 해서 지금까지 서술을 했는데, 결국 미군정하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그, 인민공화국 개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원은, 한국전쟁의 기원은 거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한국전쟁, 이제 현재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국과 서방연합국 대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영운형이 시작했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미제국주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장 기원에서는, 그, 그 미군정이, 그, 등장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에서 분단된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을 쭉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기원이랄까, 기원보다는 촉발된 그 부분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 전쟁 직전의 상황이 굉장히 이승만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이었죠. 총선에서
참패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전국 단위의 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단일 정부를 세우자 그런 정치적인 정세였는데, 그거에 관한 서로 이렇게 공방도 있었고, 정치적 공방,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공방도 있었고, 실제로는 그 6월 말에 그거를 위한 회의도 제안해 본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정세로 보면, 그 남한 쪽에서는 그 미군정의 횡포와 그다음에 이승만의 실정 때문에 굉장히 그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컸었고, 북에서는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그러면서 아마도 선거에 의한 단일 정부를 수립하면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정치 정세로 보면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음, 그런 것들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아쉬움이 남는데 전쟁이 꼭 그렇게 격화됐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뭐 이승만과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을 군사화하고 그다음에 자국의 그 전시경제, 2차 대전 전시경제의 호황이 물러나가고 경제 침체가 되면서 평화에 대한 공포, 평화에 대한 공포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음, 그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경제 침체와 평화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리고 냉전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전쟁을 할 만한 요인은 남한에 많았고 그런 장면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 이 저자는 북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유인이 크지 않았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터짐으로써 대만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신생국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는데 경제적으로 이 전쟁에 빨려들면서 어려움이 컸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평화 공세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식민지라든가 그러면서 소련 모델의 어떤 희망, 그러니까 전 세계 인민들의 보여준 희망이라든가 일종의 연성 전쟁에서 굉장히 유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음, 유럽에서도 음,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그 지원하는 거를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꺼렸었다는 거죠. 확대되기를 꺼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쟁에 관해서 도달된 전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누가 먼저 공격했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쭉그 일지에 따라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유엔에서 연합군이 꾸려지는 과정에서도 그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 절차상 무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꾸려졌고 그 소련이 이제 이사회 5개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이 대만 대신 이사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요구를 가지고 불창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합군이 꾸려졌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1장, 2장, 그 3장에서는 한국전쟁 진행 과정을 쭉 얘기하죠. 뭐잘 아시다시피 3장에 처음에 쭉 압도적으로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인천 산업 적절 이후에 북진하면서 압록강변에 도달했을 때 중국이 그때부터 중국이 사실은 38선을 넘을 때부터 경고를 했었죠. 그러면서 10월 달쯤에는 이미 국경 부근에서 인민지원군이 어, 대기하고 있었고 계속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내파들이 무시하고 진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중국이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외교적인 노력들이 중국이 상당히 많이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록강경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밀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 와중에서 전쟁의 와중에서 미군이 그 조선의 인민들과 그다음에 전쟁 포로라기보다는 그 전쟁 포로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특히 그 조선의 인민들에 대해 보여준 모습들, 그러니까 점령국의 점령군의 행세를 하면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좀 보기가 좀 고통스러운데 특히 이제 어, 사장은 뭐 중국이 참전하게 된 과정까지의 한국전쟁의 과정이라면 5장과 6장은 5장과 6장, 7장은 정말 8장까지도 보기가 좀 힘들죠. 네. 미국이 얼마나 그 조선인민과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인명살상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6장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7장에서는 민간인뿐 아니라 전쟁 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에 비해서 중국과 조선에서는 어떻게 그, 그 상대에 대한 포로들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괴롭습니다. 그런 게.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긴 했지만 그동안에 보면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전쟁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된 게 꽤 오래간만이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그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7장에 보면 전쟁 포로에 대해서 그 전쟁 종결 과정에서 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군과 서방연합군이 특히 이제 공중전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그 후방에 있는 일본으로부터 보급선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서 음,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에 대한 폭격 못지않은 그런 초토화작전을 통해서 엄청난 학살과 그다음에 그 물자와 시설에 대한 파괴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전쟁의 종전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했었고 특히 전쟁 포로에 대해서 그 기존의 국제 협약이나 전쟁에 관한 각종 그 외교적인 그런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포로들은 그대로 보내주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죠. 이게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엄청난 그 회유 공작과 폭력, 그러니까 전쟁 포로에 대한, 그게 막판에 쟁점이 되면서 거의 몇 달을 끌면서,
그 전쟁 포로 문제가요. 왜 그랬냐 하면, 음, 전쟁 포로를 통해서 음, 본국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전향을 했다라는 이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선전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전쟁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과정에서 쭉 보면, 음, 그 과정에서도 보면 전쟁 와중에서도 이제 특이할 것들은 보면 계속적인 핵 협박이 있죠. 끊임없이, 참 중국을 향해서도, 음, 중국의 그 참전에 대해서 음, 협박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핵 위협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핵탄을 쓰려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고, 종전 와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보였었고, 음,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또 특이할 만한 것들은 메모를 한 것들을 좀 보면, 이 민간인들과 그 조선인들에 대한 이 미군의 태도들이 일종의 인종주의적인 내지는 제국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인종주의적인 면, 특히 동아시아인에 대한 그 전쟁이다. 실제로 그들이 표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독일과 달리 종전 이후에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음, 독일에 대한 취급과 일본에 대한 취급이 달랐는데 이거는 같은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는 거죠. 특히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보다 열등한 아시아인이 되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그 치욕감들이 더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더 잔인하게 굴고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과 강간과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평하는 문제도 좀 있죠. 어쨌거나 그,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일부는 한국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요. 좀 정리된 우리가 좀 가지고 자료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된 자료로 생각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한국 전쟁 이후에 북미 대립 과정에서 저도 잘 몰랐던 것들이 몇 가지 알게 되는데 구장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그 DMZ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겼던 충돌, 특히 60년대 플레볼로 사건이라든가 파본점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투기 격추된 거, 미군 전투기 격추된 사건, 그다음에 60년대 말에 실제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것들, 뭐한 1000명 가량 60년대에 그 크고 작은 DMZ에서 충돌로 한 1000명 가량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듣기에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 선생이 자랑을 했는데 그 군사분계선 넘어가서 북한에 오피가 가가지고 목을 땄다 뭐 이런 얘기들 자랑으로 그게 아마 60년대에 있었던 충돌 과정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기선제압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는 이게 눈에 오는 식의 대응이 그들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라고 그런 대한민국 전술이 역사적 연원이
예, 그때부터 보여준 모습이죠. 그 다음에 10장은 좀 흥미로운데 대리전쟁이 그전 세계 그 다른 각종 전쟁에서 미국과 북한이 특히 이제 대부분 그 70년대, 80년대에 리비아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중동에서 벌어졌던 것들 외에도 80년대 이후에 미국이 그 1급 강자로서, 최강자로서 벌였던 최근의 전쟁, 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전쟁, 뭐 이고 전쟁, 뭐 이런 데서도 이 조선에서 굉장한 큰 이란에 관해서도 특히 이란에 관해서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 이란의 그 탄도탄 기술이 어디서 왔냐라고 여론을 따져보면 그 조선에서 간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 어쨌든 그 대리전에 보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항공부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랬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그다음 시리아에서는 1980년대와 2010년대 두 번에 거쳐서 도움을 주는데 훈련과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으로서 탄도탄과 그다음에 시리아에서는 핵 기술도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어, 이야기들이 있다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훈련 시켜주고 그다음에 무기를 제공했고요. 이미 그 당시에 그 무기 협정에 의해서 무기를 제공했었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그 비대칭 전략으로서 미사일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용도로 탄도탄과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이것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영역을 길러준 거죠. 그다음에 위성, 전투기, 핵기술, 뭐 지하시설, 특히 헤즈볼라, 뭐 최근 하마스, 이란의 그 지하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관성들을 찾아볼 수 있고 리비아에서도 1980년대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했었고 탄도탄도 제공했었고 2000년대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리비아 모델 볼턴이 그 두 번째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회담 때 볼턴이 들이밀었다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과 화해를 추구했는데 결국은 그 화해를 통해서 속속들이 그 리비아의 군주시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게 결국은 그, 미국과 연합군이 침공할 때 기초 자료가 됐죠. 어쨌든 그, 그 리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지만 리비아는 이제 본인의 선택대로 했었고 정권을 말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바논과 헤즈볼라에 대한 어,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아 이게 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이 저자가 종이 대교 70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것도 일본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어떤 성격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주한미군이 그 첫째 그 미군정 때 점령군으로서 온 것뿐 아니라 실제로 전쟁 때 보여준 모습,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 위안부, 그 실제로 일제 위안부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죠. 음, 일제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뭐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런 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제성이 더 컸었다고 보고 그런데 미국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완전히 패탄시킨 상태에서 여성들이 선택지가 없었다. 그다음에 인신매매를 통해서 초창기에 그
그 주요 미군 기지 옆에 사창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신매매와 그 강간에 의한 사창가 도입 과정이 있고 경찰이 묵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묵인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조선이었다면 이게 용납됐겠느냐? 중국군이 와서 그런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식민지적인 모습, 그다음에 그 남한 정부의 묵인과 그다음에 뭐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3장, 3부를 이제 2권으로 두 번째 권으로 넘어가는데 1990년대에 북한이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들어서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소련이 무너졌고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됐고 음, 한반도 주변으로 보면 남한은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했지만 조선 같은 경우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직도 수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그때 이제 엄청난 그 고립감 속에서 실제로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94년부터 94년, 95년에 연이어서 엄청난 홍수가 그다음에 이제 94, 95, 96년에는 엄청난 또 가뭄이 몰아치면서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 고립, 그러니까 그 서구 공산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그 조선 공업의 특색이 조선의 농업의 특색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산지인 상황에서 한 15%밖에 안 되는 농지 경작 가능한 땅을 음,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그러니까 비료와 기계를 이용한 경작 그러니까 음, 소련의 지원 소련의 방식이죠. 도입한 그런 그 농업 인구였는데 그게 다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중으로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미국이 그 와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은 그 1급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때 미국이 그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을 좀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무력 간섭을 시작하죠. 유고에서 코소보 전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특히 이라크 전쟁이 소련이 무너진 시절에 일극 질서에 상징적으로 일극 질서에 의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전쟁 교리가 바뀌죠. 예방 전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은 예방이지만 실제로 침략이죠. 침략이라는 거를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예방전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예방전쟁 교리를 통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을 하면서 그 침공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적인 절차도 무시하죠. 본인들이 불량 국가라고 찍으면 그러면 이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급 패권의 미국이 미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을 벌이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특히 핵
대해서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죠.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핵을 통한 협박, 이런 세 가지 예방전쟁 교류와 불량국가 개념과 핵 선제의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제한 없는 인급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뭐 북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음, 취했던 행동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설을 지화하고 그다음에 공중방어를 위해서 전투기와 잠수함과 S-300 체계를 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북한의 그 군사적인 능력에 대해서 공군의 역량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 S-300 그, 지금도 S-300이 러시아의 S-300이 그러니까 이게 대공방어망인데 대공 유도 미사일이죠. 레이더를 통해서 적 전투기를 발견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인데 S-300이 지금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S-400인데 이게 가장 최우수한 것이고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한 방공 시스템의 S-300은 실제로는 그 유럽도 사실은 S-300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미국이 S-300 정도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미 90년대 S-300 정도의 기술은 아마 요거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옐친 때 그 소비에트 시절의 군사 기술이 남한도 실제로는 지금 그 각종 한도탄 기술과 각종 뭐 전차라든가 자주포 이런 기술들이 잠수함도 그렇고 다 그때 그 북곰 계획이라고 해서 그 차관을 대신 그러니까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그 군사 기술로 받은 거잖아요. 군사 장비와. 그거에 힘입은 게 뭐 지금 뭐 K 뭐 방산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인데 아마 그거를 받은 게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도 상당히 독자 기술이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때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미국이 북을 침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첫째로는 그 붕괴론, 북은 붕괴한다. 특히 이제 90년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요 시절에 13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하는 얘기는 90년대 초반에는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죠. 그때는 이제 이미 김일성 주석 사망 건강이 악화돼 있다는 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북의 붕괴론이 굉장히 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동구권 국가들도 다 무너졌었죠. 소련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조선은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모른다는 거죠. 서구의 특히 미개국주의자들이. 그건 뭐냐면은 뭐 주체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민족주의적 성격,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을 그 민족적 긍지를 더 강조하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는 뭐 소련도 망하고 동구 유럽도 망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주석도 사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음, 곧 있으면 망할 거로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하면 클린턴 때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전쟁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엄청난 그 피해 때문에 못한 거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게 붕괴론의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첫 1차 핵공방이 한 세 번에 걸쳐서 핵공방이 이루어지고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핵공방이 이제 95년쯤, 95년, 96년쯤 매듭이 되는데, 그때도 붕괴론 때문에 클턴 정부에서는 곧 있으면 붕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붕괴 안 하니까, 그래도 8년 동안 동결을 시켰잖아요. 8년 동안 동결시키고, 음, 붕괴 안 하니까 다음 정권에서 음, 무시하는 거죠. 합의 어기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탄도탄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이후에야 다시 육자회담을 통해서 다시 합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합의 또 어기죠. 이 합의를 어길 때마다 보면 이제 붕괴론들, 김정일의 사망이라든가, 뭐, 고무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또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북에 대해서 프로파간다 한 것들, 그래서 스스로가 얽매이는 점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일인 독재 국가고, 뭐, 잔인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 뭐, 완전히 노예처럼, 인민들은 노예 같고, 뭐, 본인 스스로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고 정상 국가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다고 무너지도 않고. 근데 본인들은 이제 프로파간다에 스스로 도취돼서 붕괴론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계속 오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 14장은 상호 취약성의 도입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에서 그러니까 핵과 탄도탄, 특히 음, 탄도탄이 미국을 사정권 안에 들게 하는 음, 사- 탄도탄이 화성 13호죠. 화성 13호가 탄도탄이 미국의 절반을 포괄하고는 탄도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든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탄도탄이 화성 15호인데, 요게 완성된 게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 트럼프 임기 정부 취임하기 직전이었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했던 어떤 기본적인 지형은 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자회담 때 이제 두 번째로 북미가 합의를 했던 거,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때 합의를 또 한 것도 실제로는 그 과정, 탄도탄 개발이나 핵 개발 과정을 쭉 보면 그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탄인데 이게 중거리 탄도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중거리 탄도탄이냐고 얘기하냐면 괌을 타격할 수 있느냐가 중거리 탄도탄의 사정거리로 보는데 그 육자회담에 타결된 것들이 이 무수단의 성공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그 무렵에 또 이제 김정일이 또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붕괴론이 영향을 미쳤고, 누수단도 영향을 미쳤고, 같은 여러 가지, 예, 그런 상황이 음, 도입됐던 것이고,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트럼프가 초반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엄청난 그 유혹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는 말은 부드럽게 하는 대신 행동은 강하게, 정말 보면 오바마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뭐 취임하자마자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 클린 링컨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오바마가 정말 비열한 놈이거든요. 특히 리비아
그다음에 그 중동에서 벌인 전쟁들, 눈에 보이지 않는 드론을 통한 암살, 그다음에 정보 전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치사한 합작쟁, 이제 온갖 것들을 오바마가 많이 했는데, 그리고 가장 많은 전쟁을 개시한 것도 오바마죠.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어쨌든 오바마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행동은 지저분하고 단호하게 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말은 세게 하는데 행동은 그에 따르지 않죠. 그런 방식의 뭐 화염과 분노 발언을 통해서 극적으로 선회를 하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죠. 어쨌든 뭐 트럼프 위기에서는 그 아직까지 그 네오콘들이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특히 볼턴이 그 해방을 오면서 두 번에 걸친 그, 아, 그 미국과의 미국을 통한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려는 노선을 그때까지 추진하죠. 조선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면은 이제 완전히 노선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과 김정은 초반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화해를 통한 고립에서 탈출 작전, 화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수십 년 된 노선을 버리죠. 이제 핵과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으로서 상호 취약성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핵전쟁 교리 있잖아요.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너네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전쟁을 예방한다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획득했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의식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그 와중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그 예속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기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역사를 바꿀 만한 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보면 문재인 정부 그대로 그, 그, 그 출발점에서 그대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이미 조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국가적인 전략을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그것도 적대적 국가라는 방식으로 정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재명이 이, 그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북 화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뭐 초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 16장에서는 북한이 승리를 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국 전략가들의 판단을 보면 미 정보기관들은 뭐 외교 전문가들이나 싱크탱크들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경제 제대도 통하지 않고 그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고난행군 시절 4년, 한 7년 정도, 7년 정도, 그러니까 97년도면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니까 한 4년 정도의 기간, 97년부터 다시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엄청난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 그 경제학자들은,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전혀 분석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 경제 회복 탄력성이 도대체 뭐 때문인가?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새로운 전략적 지형에 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 저자도, 북한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대등한 선에 섰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협상의 기술은, 어, 여기에서는 그 이후의 모습들을 쭉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와, 그,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서 쭉 서술하는 모습들인데, 그 과정은, 쭉, 그, 시간 순서대로 대화 제의와 그다음에 뭐 탄도탄이나 핵 개발 뭐 이런 것들 그런 시간표대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에서 추구했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의 실상들 우리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레짐 체인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북이 핵 개발을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조미 관계는 평화로울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죠. 핵 문제뿐 아니라 그들 싱크탱크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 음, 그 이때부터 그 불거져 나온 게 인권 문제지, 인권 문제. 생물학 위기, 뭐 인권 문제, 뭐 각종 구실을 삼아서 제재를 하는데 핵 문제가 해결되면 만약에 그 방코달테 아시아 트집 잡았듯이 핵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계속 트집 잡고 인권 문제, 뭐 화학 무기 문제, 뭐 가스 문제, 뭐 이런 쭉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음, 제재를 할 거란 거죠. 결국은 그들의 싱크탱크들의 문서에서 보다시피 문제는 정권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 제국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다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지 않는 그런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권 그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렇지만 그 트럼프 시대에 극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서구의 무능과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강함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세계 정세나 경제 상황도 북한에 점점점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어쨌든 점점 갈수록 지금 보면 점점 갈수록 북한에게 유리해지고 남한은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지금 갈수록 전 세계적인 전략적 지형이 안 좋아지고 있죠. 미국에 뺏기고, 중국에 쫓기고, 일본과의, 중국에 쫓긴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뭐, 첨단 기술에서 이미 없어져. 일본도 없어지 못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비해서 조선은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다음 브릭스와도 이제 연결되면서, 조만간 브릭스하고 연결되겠죠. 이게 완전히 전략적 지형이 몇십 년간의 그 세계 정세가 바뀌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 최근의 것까지는 아니지만, 17장까지는, 트럼프 초기, 트럼프 임기까지의,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건 트럼프 임기까지 뭐, 북한의, 그러니까 조선에게 더 유리해지는 세계 정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현재 그 조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의 양상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대결, 그러니까 정보전이죠. 특히 오바마가 중요시했던 거, 정보전. 음, 그러니까 뭐 북에 풍선 보내고 각종 NGO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색깔혁명 성공했을 때 써먹었던 NGO를 통하고, 그다음에 풍선 보내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뿐 아니라, 각종, 자유아시아 라디오라든가, 그다음에 탈북단체들, 언론 매체, SNS, 그다음에
드라마, 북한의 장마당을 이용한 것들, 국경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전쟁을 최근에 특히 오바마 시절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경제 군사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게 이거 때문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양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죠. 평양이 대응하는 방법은 그, 그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쟁의 기억, 그다음에 그 민족적 자긍심, 그러니까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킨 그런 자긍심, 그다음에 음, 늘 계속되는 그 군사적 위협, 예? 핵 위협이라든가 군사적 위협 계속 늘상 겪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인민들은.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철저한 자각과 인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이념적으로 단결하면서 단결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거는 동아시아 문화의 회복 탄력성을 주목하는데 동유럽이나 중동은 정보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데올로전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동아시아는 잘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브루스 커밍스가 공산주의의 틀을 쓴 성리학 국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하던데 그런 전통적인 500년 이상의 유지된 전통 국가의 그런 정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 문화의 강함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음, 자체 대중매체의 그 매력과 질을 높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모란봉악당과 청봉악당이라는 것들을 새로 꾸미는데 이게 굉장히 대중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다가오고 센세이션 했었답니다. 근데 아니, 이것들도 다 계획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2007년대 그, 그 김정은이 사상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 보면 그 상당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그 다음에 신청학살 기념관, 중앙기급교약관, 이런 교양관,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 새롭게 단장을 하고 대중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교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경제화도 현대화를 통해서 특히 경공업 부분의 발전, 북한도 지금 스마트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웬만한 물질 문명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인터넷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다지는데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그 정보적인 그 나름의 반격을 통한 정보전이 잘 안 통하죠. 그거는 우리도 유튜브 보면 유튜브의 그 검열 정책에 보다시피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들이 이미 그 기업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그 매체들이 일종의 그 정보 전쟁의 도구로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서방은 진짜 북한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 그들이 특히 얘기하는 것들이 서방의 이들이 인민들이 그 자발성을 세뇌당했다. 광신도다. 이렇게 폄하하고 그다음에 탈냉정기에는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인권을 가지고 음, 그 그다음 최근에 우리가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탈북자 단체 탈북자들을 어떤 스토리를 꾸미고 기획 탈북시키고 이러면서
북한의 모습들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또 본인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은 실상이 어떤 국가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20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보전쟁, 이데올로기 대결, 그다음에 정보전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뭐 그, 부분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이 굉장히 음, 신경을 쓰면서 국외 인민들도 상당한 정도의 소비재들을 누리고 있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 메아리라는 게 그 유튜브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 차단은 되는데요. 그때그때 떠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뜨잖아요. 그때그때 거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음, 최근에 그 북한에서 그 20개 정도의 지방에 그 소비 이 진작 뭐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뭐 5국 3특 이러듯이 조선에서 20개 그 20, 20이라는 그 경제 정책이 있던데 20개 지방에 그 20개의 그 뭐죠? 소비재 공장과 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주력하는 경제 정책인데 그런 거에 보다시피 굉장히 경공업을 지방 구석구석까지 그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거로 봤을 때 경제 전쟁도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겠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미대결 최근에 그 음, 대결을 이런 방식으로 정보전쟁과 경제전쟁 뭐 이런 방식으로 조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김정남 암살과 그다음에 원비어런 학사에게 죽음 그다음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이런 그 당시에 이 책을 쓰던 당시에 그 논란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뭐 이건 기억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도 이거는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뭐 저도 약간 뭐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새롭게 얻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음,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뭐 기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볼만하다. 그다음에 그 조미 대결이라는 입장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건을 그 지나간 역사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기 서평에 보듯이 서평에 보면 서평에 보면 한 네 사람 정도가 이 책을 예, 이건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죠. 네 사람 정도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의 역사를 그들의 관점으로 발표해야 한다면 그 결과를 이 책과 유사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저도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북의 입장으로 북의 언어로 쓰면 좀 낯설잖아요. 낯설고 상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식 문체와 미국 사람의 시각으로 미국 사람의 그, 그 방식으로 북의 입장으로 쓴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뭐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책은 그 한국전쟁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전쟁의 상대자를 당사자를 미국과 서방연합국 대 동아시아 동맹국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 특히 이
조미 대결로 봤을 때는 미제국주의와 그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바로 해방 직전에 건설된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의 대결로 북한을 이 인민공화국을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로 보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은 오히려 미국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 방식을 더 일제보다 악독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음, 일제가 굉장히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쟁 당시에 보여준 처참한 인민학살과 이런 모습이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경영 방식을 보면 일제는 특히 조선을 산업화시키거든요. 만주공화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건국 이후에 건국 이후에 산업화를 시작할 때 만주에 일제가 남긴 산업화 시설이 꽤 큰 도움이 됐다는 견해도 있는데 식민지지만 산업화 시켰다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랬지. 그런데 이 서방의 제국주의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수탈만 해가고 자원을 착취해가지 그들을 개발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문화적 이, 이 정서가 같기 때문에 덜 지독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음, 이거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지는 말아야 되지만, 어, 그렇다고 지금, 어, 남한이, 물론 제국주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식민지, 반식민지라고 평가하는 건 좋지만, 그 현재 자체의 모순을, 계급적인 모순이라든가, 또 우리 남한 자체의 혁명적인 혁명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얽매여서 패단을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겠다. 다만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 책을 읽은 정리를 좀 음, 했고요. 마치겠습니다.